하버드 교수의 아시아 예언 분석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스님의 오래된 예언이 하나씩 들어맞자 뒤늦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이 점점 현실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중국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나라로 분열될 것이라 예언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 일부가 침몰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전설로 여겨졌던 이 예언들이 최근 들어 차례로 현실과 겹쳐지면서 한국에 대한 예언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AI를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 소피아예요. 사실 제가 석사 연구실을 선택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석사과정에 진학하면서 연구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전 후회는 없어요. 제 전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수님 밑에서 연구할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리사 박스웰 교수님은 학계에서 천재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학자세요. 교수님의 이름은 관련 논문이나 저널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어요. 교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다양했거든요. 하버드 캠퍼스 내에서 교수님의 별명은 괴짜 천재였어요. 교수님이 한때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코로나 이후 2년간 자취를 감췄다가 돌아오신 뒤로는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염주를 돌리며 명상하신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실 때 중얼거린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연구실 학생들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사 교수님 연구실에 간다고 했을 때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괴짜라는 소문과는 별개로 리사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AI 윤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을 쓴 분이었고, 그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죠. 제가 과거에 교수님의 연구를 읽으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분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토록 심도 깊게 분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연구실을 선택하는 기준은 소문보다 실력이 되었어요. 처음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긴장됐어요. 과연 제가 교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연구실 분위기와 잘 맞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연구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연구실에 교수님의 개인적인 흔적들이 꽤 많았거든요. 벽에는 다양한 책과 논문뿐만 아니라 전혀 학문과 관련 없어 보이는 동양적인 그림이나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특히 교수님 책상 위에 놓인 염주는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염주라니 AI 연구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거든요. 이런 환경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할 때만 조언을 주셨죠. 다른 교수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보통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연구를 꼼꼼히 점검하고 매 순간 지시를 내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리사 교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해봐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얘기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게 큰 안도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이런 배려가 한편으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거든요. 회의에서조차 과학적 질문보다는 철학적이거나 인간적인 질문을 던지셨고, 그런 질문들이 연구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가끔 교수님이 왜 이리 자유로워 보이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 깊고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연구실 적응하느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어느 날 같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동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연구 주제에서 벗어난 가벼운 이야기로 웃고 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자 연구실 분위기에 대한 얘기가 오갔어요. 제가 속한 리사 교수님의 연구실은 워낙 독특한 분위기로 유명해서 친구들이 저를 보며 너 괜찮냐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한 친구는 염주를 돌리면서 중얼거린다며라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냥 넘어갔지만
그 말이 은근히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교수님 책상 위에 놓인 염주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는 코로나 때 어디 사라졌다가 이상한 사람이 됐대라며 소문을 보태기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연구실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교수님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다들 저를 부러워하면서도 불쌍하다는 듯 위로해 주더라고요. 논문 한 편이라도 같이 쓰면 진로에 엄청난 도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그 말은 맞긴 했어요. 리사 교수님 이름이 들어간 논문이라면 학계에서 주목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위로를 받다 보니 제가 괴짜 교수님 밑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박히는 것 같아 조금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 출신 친구 중 한 명인 루신이 갑자기 자신의 연구실 자랑을 시작했거든요. 루신은 저와는 반대로 중국인 교수님 밑에서 연구 중이었는데 그 교수님의 연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자랑했어요. 루시는 우리 연구실은 진짜 최고야라며 말문을 열었어요. 연구비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것도 가득하고 필요한 장비는 전부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어. 심지어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고가의 데이터베이스도 마음껏 쓸 수 있어라고 덧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며 너네 연구실은 어때? 라고 묻는 눈빛을 보냈어요. 솔직히 루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부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저희 연구실은 그렇게 넉넉한 자금력을 자랑하지는 않거든요. 연구실의 장비는 대부분 이전 연구자들이 쓰던 것들이고 연구비도 필요한 만큼만 지원받는 수준이에요. 물론 리사 교수님은 연구 주제에 있어 굉장히 독창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 학문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세요. 그런데도 루신의 자랑을 들으면 괜히 저희 연구실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루신이 얄미웠는지 대화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주제는 다시 리사 교수님으로 돌아왔어요. 학부 시절 리사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리사 교수님은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졌죠. 특히 중국 출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종종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중국 출신인 루시는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왜 리사 교수님은 한국만 그렇게 띄우는 거야 라고 했어요. 루시는 늘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가 높은 친구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은 내수 시장도 작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날 나라 아니야? 라며 한국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저는 속으로 루신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워낙 단호하게 말하니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루신은 한국에 대한 비아냥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기술력도 미국 못지않게 성장하고 있어. 그런데 왜 리사 교수님은 한국이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내심 불편했지만 딱히 루신의 논리에 반박할 근거를 찾기도 어려웠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리사 교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교수님은 보통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는데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려나 걱정됐죠. 친구들 중 일부는 교수님이 가까워지는 걸 보고 순간 긴장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루시는 교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자 리사 교수님은 우리 앞에 멈춰서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고 차분히 물으셨어요. 루시는 당황하지도 않고 방금 전 하던 이야기를 교수님께도 똑같이 했어요. 왜 교수님은 한국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시죠? 한국은 시장도 작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오래 버틸 수 없는 나라 아닌가요? 라고 말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을 시작하셨어요. 한국은 단순히 내수시장 크기나 지정학적 위치로 평가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제한된 자원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기술력과 단합력을 바탕으로 성장했죠. 전 세계가 한국의 발전을 주목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 경제가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외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중국 언론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이를 무시할 수는 없죠. 지금은 다른 나라를 평가하기에 앞서 중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에
루신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저는 평소 루신이 워낙 자기 자랑이 심하고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스타일이라 조금 얄밉게 느껴졌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날카롭게 그의 논리를 반박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 심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루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주변 친구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상황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리사 교수님은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가진 가능성과 저력을 학문적으로 인정하고 계셨다는 점이 분명해졌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왜 교수님께서 한국 사례를 연구하라고 강조하셨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루신과의 대화와 교수님의 반응이 머릿속에 남아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가진 특별함과 그것을 바라보는 교수님의 깊은 시각이 제게는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그날의 대화는 단순히 친구들과의 수다로 끝나지 않았고 제 연구 방향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리사 교수님께서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어든 이후 우리는 함께 연구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교수님이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이렇게 날카롭고 단호한 면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교수님은 몇 마디 말을 건네셨어요. 내가 한국을 편애하는 건 진짜 사실이긴 한데 그 이유는 곧 알게 될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틀린 말은 틀렸다고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놓치게 되죠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누군가의 주장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논리와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려는 태도는 제가 학문을 하며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연구실에서는 온전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오롯이 저의 방식을 찾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다른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세세한 지침을 주고 끊임없이 진도를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리사 교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죠. 그 순간 저는 교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연구실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교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신뢰를 보내신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누구나 자유를 준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자유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무게는 다르죠. 저는 그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연구실에 도착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도 저는 계속 교수님의 말을 곱씹었어요. 틀린 말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 교수님의 말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루신의 발언을 반박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게 더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 방식이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종종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걸 굳이 반박하거나 나서서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신이 아까처럼 비아냥거리거나 틀린 얘기를 할 때도 나서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런 태도가 학문적 진실을 놓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말은 한편으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틀린 말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는 건 단순히 입장을 표현하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갈등이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그런 태도를 몸소 실천하시며 학생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연구실로 돌아온 뒤 교수님은 곧바로 자기 자리로 가셔서 묵묵히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런 교수님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분명 괴짜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이면에는 따뜻한 배려와 진실에 대한 열정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유로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런 환경을 이상하게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교수님의 방식이 정말 특별하고 또 저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점점 이 연구실에서 성장해가는 제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는 연구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참이었어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건물 전체가 고요에 잠긴 듯 했어요. 연구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텅 빈 길이 보였어요. 이런 적막함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머리를 식힐 겸 잠깐 나갔다 오고 싶었지만 막상 움직일 생각을 하니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컴퓨터 화면 속 데이터는 여전히 복잡하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연구실 의자에 깊이 기대며 책상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일어나려고 할 때 문득 복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바람 소리인가 싶기도 했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니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니 바로 리사 교수님의 연구실이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교수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염주를 돌리면서 중얼거리는 걸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말이요. 순간 호기심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교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곤 두드리자마자 그냥 모른 척 지나갈 걸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안에서 교수님이 들어오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책상에 앉아 염주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돌리고 계셨어요. 염주의 매듭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제가 평소에 알던 교수님과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염주를 내려놓으셨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늦게까지 연구하느라 고생이 많네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긴장한 나머지 웃음으로 답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원래는 모른 척 인사를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교수님의 손에 있던 염주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묻고 말았어요. 교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 그 염주는 뭔지 사실 너무 궁금했다고 말이죠. 제 질문에 교수님은 잠시 염주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어딘가 아련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가져온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 염주는 제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더라고요. 교수님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그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다시 염주를 손에 올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교수님이 왜 그런 소문에 휘말렸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교수님은 단순히 염주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은 조금씩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차분했고 때로는 담담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코로나 팬데믹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라고 하셨어요. 팬데믹 초기에 교수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문적 성취와 연구에 몰두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가슴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다고요. 동네 병원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미국 전역을 돌아야 했다고 했어요. 온갖 검사를 다 받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림프암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교수님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암이 발견되고 나서 교수님은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대요. 가슴 절제는 큰 결정이었지만 이제 끝이겠거니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큰 덩어리는 제거했지만 막상 열어보니 림프암이 이미 몸 곳곳에 다발적으로 퍼져 있었다고 해요. 의사들은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며 시한부 선고를 내렸고 교수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고 했죠. 그 이후 교수님은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하셨대요. 연구실이나 강의 그리고 논문, 심지어는 자신의 경력까지요. 교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업적이나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어서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여행이 교수님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하셨습니다.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아 유교와 도교 사상의 시작인 중국으로 갔지만 거기서는 끔찍한 경험뿐이라고 하셨어요. 온통 옷을 벗고 다니는 남자들이나 아무렇게나 볼일을 보는 태도, 그리고 무질서한 중국인들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한국으로 넘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여행 도중 교수님은 한국의 한 사찰에 머물게 되었다고 했어요. 원래는 며칠만 머물 계획이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안해서 결국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지내셨다고요. 교수님은 사찰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찰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했대요. 복잡한 일상이나 욕심에서 벗어나 오로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사찰 음식은 매우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자연스러움이 교수님의 마음을 치유했다고 했어요. 한국 사찰 음식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형태였고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음식,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음식이었죠. 교수님은 매일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셨대요. 처음에는 명상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했어요. 명상과 사찰에서의 생활은 교수님에게 단순히 몸과 마음의 휴식을 주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불교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고 했죠. 특히 욕망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사찰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교수님의 몸 상태는 점점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진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도 놀랄 만큼 병이 호전되었다고 했어요. 결국 교수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이는 그 당시 교수님에게 기적처럼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험은 교수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교수님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업적이나 경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자신이 느꼈던 평화와 깨달음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연구실에서 학생들에게도 자유롭게 연구하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게 하려는 방식을 택하신 거였어요.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삶이 단순히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더 깊고 풍부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나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신도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교수님이 경험하신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교수님을 만들어준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으니까요. 교수님과의 대화는 제게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하나의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삶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대화를 통해 리사 교수님을 단순히 뛰어난 학자로만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분의 삶 속에는 학문 이상의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리사 교수님과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교수님의 한국 사찰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명상과 사찰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한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교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바로 한국의 불교 정신과 타너 스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접하게 된 이야기였죠. 처음에 교수님은 타너 스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사찰에서 접했던 깊은 철학과 지혜가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타너 스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이름이 낯설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타너 스님은 단순히 불교적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말씀 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죠. 라고요. 교수님은 사찰에서의 일화를 들려주셨어요. 명상을 하던 중 사찰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방은
사찰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였고 그 안에는 타너 스님의 말씀과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웠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둘씩 기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것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심오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타너 스님은 한국이 미래의 세계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예언은 교수님에게 너무도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한국은 지금도 IT 기술과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지만 타너 스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스님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적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국가로 세계 질서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교수님은 그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예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의 한국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라고요.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졌어요. 타너 스님은 또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도 예언하셨다고 해요. 한반도가 분단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스님은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 통일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를 허무는 것을 넘어 한국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고 더 큰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교수님은 이 부분에서 특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 미래가 가능할까요? 라고 교수님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기록을 읽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언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한국이 안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타너 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닥칠 때 한국은 지리적 위치와 환경 덕분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입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대요. 그리고 그런 안전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영적인 성숙과 번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했다고요. 교수님은 이 부분이 너무도 놀랍고 동시에 희망적이라고 느꼈다고 하셨어요. 세계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한국은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라고 교수님은 덧붙이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이고 심오한 예언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예언을 접한 교수님이 얼마나 깊이 감명을 받으셨는지도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은 단순히 그 예언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기지 않으셨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타너 스님의 말씀을 읽으며 제가 느꼈던 것은 희망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 너무도 감동적이었고 실제로 그 예언은 사실과 일치하고 있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눈빛은 그 순간 깊고 진지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실감했어요. 그날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단순히 경제적 성취나 기술적 발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과 세계적인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교수님이 왜 한국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리사 교수님과의 대화는 제가 이전에 가졌던 단편적인 시각을 넘어 더 넓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분이 초자연적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이 들었어요. 과학자인 교수님께서 정말 그런 예언을 믿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교수님은 AI 윤리라는 매우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스님이 남긴 예언을 자신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예언이라는 건 대개 희미한 암시와 과장된 기대를 담고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제가 살짝 내비친 의심을 금방 눈치채셨어요. 교수님은 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건 과학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 말은 마치 제 생각의 틈을 찌르는 듯 했어요. 사실 과학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며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교수님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되었어요. 그래.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도 의미 있는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타너스님의 예언 중 몇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타너스님은 한국에서 발생한 6.25 전쟁에 대해 정확히 예언하고 미리 피난을 떠나셨으며 전쟁 대비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여자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도 정확히 맞추셨다고 했죠. 자연 발생적으로 핵이 폭발한다는 예언도 남기셨는데 지금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스스로 자연 붕괴될 거라고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러나 교수님은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이 가진 저력과 잠재력을 읽어낸 통찰이죠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병 회복 경험에 대해서도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암이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음엔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 치유 과정에서 타너 스님의 가르침과 명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고 계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단순히 과학의 경계를 넘어선 경험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으니까요.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경험들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이 낯설지만 매력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교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컴퓨터를 켜고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타너 스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는 스님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었고 그분의 예언에 관한 기록도 꽤 많이 나왔어요. 스님의 예언이 지금의 한국 상황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놀라웠어요. 특히 한반도가 통일되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이야기는 제게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스님의 말씀은 단순히 막연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예언이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타너 스님의 예언을 읽으며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자연재해 속에서도 한국이 안전할 것이라는 말이 특히 눈길을 끌었어요.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대재앙에 대한 우려를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한국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말은 묘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긴 시기가 오래전이라는 점도 놀라웠어요. 현대의 문제를 예견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제 생각은 교수님과의 대화, 타너 스님의 예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잠재력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면서 어쩌면 과학과 영적인 통찰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능성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리사 교수님과의 대화였다는 점에서 그 대화가 제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였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엇보다 이런 예언들이 타너 스님뿐 아니라 다양한 예언가들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소름 끼치는데요. 예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